우린 날 수 있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아, 쟤도 난다는데.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책은 찰스 부코스키의 우체국이라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책 표지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책의 어떤 내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찰스 부코스키의 얼굴, 좀 이렇게 클로즈업된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가 이제 작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정말 이 작가의 성향 그대로 정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를 만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카피라이터의 꿈을 안고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게 시작하게 되면서 업무 끝나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광고를 보고 말았죠. 리바이스 광고가 되게 멋진 광고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2011년, 12년경에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 Go First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다큐멘터리 같아요, 영상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과 어떤 생활 속에서의 도전들을 이뤄내가는 모습들이 우선 약간 되게 날 것 그대로 영상이 우선 배경으로 돼 있고, 유명한 연예인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 남자가 시를 읽어요. 그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엔 카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카피 치고 너무 잘 쓴 거예요. 물론 잘 쓴 카피 되게 많아요. 느낌상 약간 문학 냄새가 되게 많이 나. 그 시를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찰스 부코스키의 The Laughing Heart라는 시였습니다. Your life is your life. Know it while you have it. You're marvelous. The God's way to delight in you. 이런 식으로 너의 삶은 너의 삶. 네가 사는 동안에 너는 알게 될 것이야. 너는 이미 놀라운 존재고, 신은 그런 너를 응원할 거야. 이런 식 뉘앙스는 이제 더 길기는 한데, 20대 때 그 저의 어떤 마음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약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이 작가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시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약간 이 작가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식의 시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저는 이제 좀 시로 봤으니까. 또 왜 연금술사의 파울로 코엘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어, 최선을 다해, 그러면 전 온 지구가 너를 위한 길을 열어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따뜻한 느낌의 작가인 줄 알았어요. 전혀 달라요. 우선 찰스 부코스키라는 작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가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계 이제 미국인이에요. 나중에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제 건너온 분이고, 이 외모에서 볼 수 있듯이 삶 자체가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대학교 때 이제 한 잡지에 단편 소설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등단이 된 셈이죠. 데뷔 자체는 이렇게 늦은 편은 아니었는데 바로 그냥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대학도 이제 중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그냥 삶의 중년 정도, 중장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 계급의 직업을 가지면서 쭉 살아가다가 본격적인 전업작가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정말 예술가답게 한 출판사에서 찰스 부코스키한테 매달 $100씩 줄 거니까 규칙적으로 글을 써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약간 제의를 통해서 전업작가의 길을 간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얼마나 글을 잘 썼으면, 그냥 말만 앞선 말 잘하는 거 말고 굉장히 깊이도 있는데 재밌고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통념상 말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개념들도 좀 부조리하고, 바꿀 수 없는 사회적 구조에 관해서도 무겁지 않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보통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을 많이 쓰는데, 거의 이제 주인공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헨리 치나스키라든지 이렇게 다른데, 거의 그냥 주인공 이퀄 찰스 부코스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처녀작이라고 해도 되겠죠. 첫 소설이 이 우체국이 될 거고요. 말 그대로 우체국 집배원으로 한 12년간 이상 일하다가 그때 이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소설이나 시도 쓰고 산문집도 쓰고 여러 가지 쓰다가 이제 펄프, 1994년 펄프를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끊었는데, 이게 책 제목만 봐도, 근데 Love is a dog from hell,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
뭐 아니면 중요한 것은 불길 속을 얼마나 잘 걷느냐, 막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망할 놈의 예술을 한답시고 저주받은 자의 즐거. 저 무슨 내 일기장 제목 보는 줄. 원래 글도 글인데 기본적으로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분이 그 어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셰익스피어 작품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안 좋아할 수 있지. 아무리 위대한 문호라도 뭐 내 스타일 아니면 아닌 것처럼, 제가 이 채널 자체를 제 기호의 기준대로 아주 지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던 한 분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같이 조금 유명한 작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책들을 기본적으로 좀 읽어야 할 뭐 10대들이나 이런 뭐 독자들이 애초에 읽기도 전에 선입견을 갖고 셰익스피어를 싫어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발언을 철회해라 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 좀 컴플레인 비슷하게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찰스 부코스키가 자기 이제 뭐 산문집인가 정확한 기억 안 나던 그 자기가 쓴 책에 그랬대요. 막 욕을 해놓고 막 뭐라고 그런 불편한 주제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미지 때문에 막 욕을 하더니, 야, 난 톨스토이도 안 좋아하거든? 말하기 불편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굉장히 표현을 하고요. 찰스 부코스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문을 되게 많이 치고 진짜 톡톡 끊어요. 단문이 이분의 어떤 소설 진행 방식에는 맞아요.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도 그렇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묵직하지 않게 가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이 의미와 주제들을 인물들 캐릭터 장난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정말 볼 법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내지는 그냥 관심도 안 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되게 근데 심각하게 역시는 안 가고요.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체국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꿈이 이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니까 이제 그 우체국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복열 집배원이라는 이제 워딩을 쓰는데,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정규직 집배원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막 일하기 되게 힘들 때, 그때 이제 이 복열 집배원들한테 급하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출근을 해서 그 정규 집배원들의 TO가 나는 자리를 이제 메꾸게 되면은 그날 일당을 버는 거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그게 없으면 그냥 또 집에 가는 거고요.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진짜 입에 거의 항상 욕이 있고 머릿속에는 항상 그 세 가지, 여자 그리고 도박 그리고 뭐 그런 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생활이 무질서의 끝이에요. 그렇게 일을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오면 빨리 자서 다음날 일할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막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잠깐 눈 붙였다 또 가서 졸고 또 막 엄청난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딱 봐도 직업 자체도 불안정한 데다가 삶도 굉장히 무계획적이에요. 정말 하루살이 같이 사는 듯한 느낌이에요. 주인공의 패턴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들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돼 가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불만 불평과 다르게 삶에 하는 결정들, 삶에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멋있고, 근데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드라마틱한 캐릭터들인데, 이제 현장 주임이라고 이 주인공의 이제 사수가 되겠죠. 근데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찌고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주임은 존 스톤이라는 자라목 사내였다. 이러면서 존 스톤은 진홍색 셔츠를 즐겨 입었다. 그래서 그 진홍색은 위엄과 피를 상징했다. 막 존 스톤이라는 사내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피를 보기 그게 아니고 되게 유치하고 진짜 부조리함의 끝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업무도 내리고 막 이래요. 묘사하는 방식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소비자들이 되겠죠. 되게 이상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것도 진짜 너무 웃긴 게, 거리는 미치광이야 맹추들로 가득하다. 우편함에 이제 등기 같은 경우는 사인을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겠죠. 사인 받으려고 가면 그 문에 이제 구멍 있잖아요. 얼굴 보는 거. 그걸 보고 막 물러서요. 얼굴 보이게 물러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나스키가 이제 독백을 하는 거죠. 그 소설에서. 아이고 미친 인간 또 한 명 납셨네. 어떤 애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저기 제 사탕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뭔가 네 사탕이 여기 왜 있니? 거기 내 사탕 있잖아요. 자면서 쫓아다녀요. 크리치나스키가 너 미쳤구나. 니네 엄마는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놔두냐?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어른들이 애기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자기 우편 그 배달통에 편지를 못 넣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요. 오늘은 뭐 무슨 편지 와서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데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못 넣게. 그 심지어 헨리 치나스키가 멀리서 보이면 막 이야기 잘하다가 막 뛰어나오면서 헨리 치나스키가 자기 갖다 줘야 되잖아. 그게 직업이니까. 동료들한테 그래요. 거기 그 지역에서는 그 아저씨 왜 그러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아저씨 자체에. 사람들이 그냥 일상이니까 그냥 뭐 기억도 못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자기는 또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 사람 안 볼 때 몰래 갖다 준 거 이러면 되는데 재빨리 막 100m를 거의 막 무슨 뭐 막 9.2초에 개주하듯 뛰어가서 막 치고 가고 막 쾌재를 부리고 막. 부코스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무시하고 그냥 별로 중요시 그렇다고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시선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동정이 항상 좀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식적이지 않으니까 더 와닿고 더 따뜻하게 와닿는 거지.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뭐 있냐면 쥐지라는 이제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그냥 늘 항상 웃고 일을 되게 즐겁게 하는 분이에요. 어떤 예쁜 이제 아이가 동네에서 이제 뭐 이제 대화를 좀 둘이 하다가 너 너무 예쁘다. 뭐 할아버지가 딸 삼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너 너무 예쁘다 이런 칭찬으로 한 건데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이제 고소 비슷하게 한 거죠. 유괴할 뻔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존 스톤한테 들어오고 윗선에서 들어오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헨리 치나스키는 그분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일하는 속도가 처음으로 나보다 늦어졌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고 이것도 뭐도 없는데 결국에는 진짜 막 거의 울기 직전 상황까지 갑자기 이 분이 쥐지라는 분이 그러니까 일을 도와주고 어떤 일에 어떤 사명감이나 이 헨리 치나스키 주인공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지라는 사람이 떠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꺼내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 착한 사람을, 그 헌신적인 사람을 특히 우체국에서 그 언급된 이 헨리 치나스키가 말한 부분 중에 제일 적확하게 드러낸 표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칠고 뻔뻔할 정도로 막 지저분한 유머도 하고 삶 자체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공은. 저는 그게 헨리 여기 찰스 부코스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온 몸은 천근만근 비에 젖어갖고 편지 다 막 잉크 다 번지고 시동도 안 걸려. 그럼에도 욕을 하면서도 그 차를 끌고 가고 삶은 살아내가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삶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정말 언행일치. 이분이 그 묘지명이 Don't Try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이거를 시도조차 하지 마라 이건데 제 생각에 그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는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만호법처럼 일단 시작했으면 삶은 구역질라 뭘 하더라도 하지만 계속 keep going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묘지명도 정말 자기같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으로 이 소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이 되자 아침이었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마 소설을 쓸 것 같군 생각했다. 그래서 소설을 썼다. 그 찰스 부코스키라는 위대한 작가가 탄생하기 위한 폼은 치고는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왜 알켈리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알켈리, 그 뮤지션 얘기하는 겁니다. 는 차치하고 능력 있는 프로듀서 겸 뭐 가수 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켈리가 그 I Believe I Can Fly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노래 자체가 우선 너무너무 좋기도 한데 그게 좀 더 저한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사실 노래가 굉장히 질펀한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음란한 내용들도 많고 뭐 범프 앤 글라인드 대표적인 거죠. 보통 노래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만들었던 알켈리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날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이게 막 평소에 굉장히 거룩하고 막 Higher Love 같은 거 막 이런 식 그 노래를 만든 사람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사람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린 날 수 있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하는 것도 은혜가 되게 좋은데 알켈리 같은 사람이 부르니까 쟤도 난다는데 그래서 오히려 소설 보고 나서 이분의 작품을 보고 나서 더 라핑 하트가 더 저한테 와닿았던 게 좀 결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칠게 살아도 어쨌든 삶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진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찰스 부코스키가 하는 얘기니까 진짜 우리는 이미 빛나는 존재이다라는 게 더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뭐 아니면 도로 갈릴 수는 있기는 한데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재밌게 읽은 책들 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